처음 먼저 발표하실 분은 우리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에 박사과정에 계시는 정영찬 분이시고요. 제가 잠깐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희 ICT 호흡의 영 파이오니어라고 해서 아주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 멤버고 직접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계시면서 인도에 가서 ICT4D 프로젝트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직접 디자인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직접 물론 공부한 걸 갖고 사실은 공부한 걸 갖고 한번 가서 저희 실제 필드에서 한번 활용해보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직접 4년 동안 했나요? 3년 동안 했나요? 5년째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경험을 한번 저희가 공유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정영찬 군이 주안점을 둘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HCD라고 하는 분야, 그 분야를 이제 넘어서는 아니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이런 자리에 오게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저한테 원래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50분 동안 하면 좀 너무 강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강의가 아니고 제가 했던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팀원들이 했던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몇 가지 저희 팀이 지금 이런 활동을 한지 2010년부터 해서 지금 5년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저런 방향의 전환도 해보고 이렇게도 엎어보고 저렇게도 엎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올바른 방향으로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ICT4D라고 했을 때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했던 2010년, 11년만 하더라도 ICT4D가 뭔지에 대해서 아예 개념 자체가 잘 없어지던 때였어서 저희도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박사과정으로 있고, 학부는 사실 이게 주제가 디자인에 가까운데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미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지금 샤디아 팀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알리오 HCD 방법론을 통해서 ICT4D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경험 연구실에 이제 이승식 교수님하고 연합전공 정보문화학은 학부예요. 그래서 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팀을 꾸려서 했었는데, 처음 서두로 제가 꺼내고 싶었던 얘기가 제가 선물을 잘 못 고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대표도 하고 무슨 정교회장도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선물을 되게 많이 줄 일이 많았어요, 살면서. 그래서 아는 친구 많으니까 생일 때는 선물을 주게 되잖아요. 요즘 페이스북에서도 선물 주라고 하고, 그래서 선물을 이런저런 거를 다 고르면 보통 이제 선물 고르실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선물 고르시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사기보다 이렇게 좀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고르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물을 막 사면 다들 제가 선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꿔왔거든요.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여자친구한테 지갑 줬다가 2번인가 바꿔왔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걸 제가 잘 고르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마음에 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학교에서 글로벌 봉사단이라고 매년 이제 봉사활동 팀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가요, 매년. 근데 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다들 자기들이 하고 온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사실 제일 큰 불안함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가서 하고 온 게 그게 도움이 된 거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뭐 갖는 단위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는 걸까라는 고민이 계속 있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ICT4D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ICT4D는 그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for development인데 뒤에 붙는 건 다 그래서 뭐 무슨 뭐 4D가 붙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HCI 4D도 있고 디자인 4D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것들이 붙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라디오도 있었고 뭐 TV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컴퓨터로 많이 넘어왔지만 사실은 컴퓨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이제 뭐 무전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기술이라고 해서 예전에 뭐 천광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다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컴퓨터나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국제 자원활동이나 아니면 국제협력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컴퓨터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왜 식량이나 옷이나 집이 아니라 헤비타트 이런 건데 집을 지어주고 오잖아요. 근데 집이나 뭐 무슨 돈이 아니라 왜 이제 교육 기술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드렸던 말씀은 돈이나 식량 등의 이제 단위 자원 원조로 해결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사이클을 한번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실 중요한 이슈가 자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받아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산을 하려면 기술이랑 그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저희가 찾아서 가자가 이 ICT4D 프로젝트를 하는 팀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마노비치가 책을 새로 냈는데 마노비치가 낸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의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화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분이 알람 시계도 다 소프트웨어로 이제는 대체가 되고 있고 밥 먹는 거 뭐 고르는 것도 다 배달의 민족 같은 소프트웨어가 대체하고 있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가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이러한 ICT4D 프로젝트의 관심과 중요도가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의료보건 프로젝트나 아니면 환경이나 뭐 에너지나 이런 쪽의 프로젝트에서는 컴퓨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컴퓨터나 정보도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떤 하나의 분야라기보다는 메소돌로지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거를 한 장소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나열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인도에 있는 그 콜카타라는 지역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면은 방가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쉬스라는 단체하고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그러니까 이 쉬스가 있는 그 주가 남한 정도 크기인데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의료보건이나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NGO예요. 근데 인지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단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낮지만 인구는 많아서 이렇게 좀 지역별로 퍼져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메인 잡이 이제 아이 호스피털을 운영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로 이 눈 수술하는 거가 주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걸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그 인도가 굉장히 그 남녀차별이 심하고 가부장제가 심하기 때문에 여성 교육을 위한 어떤 여성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여성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청각장애 학교가 있어요. 청각장애 아동학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학교 2개 하고 하나의 병원 이 3개 단위하고 계속 활동을 해왔고 저희가 한 거는 뭐 크게 5개인 것 같은데 IT박스라고 해서 OAPC 만든 데에서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고 아이드웹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했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자재들을 하나의 박스 안에 넣어서 이렇게 케이블 연결하고 이런 것부터 교육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케이블 하나도 안 연결해도 되게 그냥 전원만 누르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뜨고 그 다음에 뭐 이 컴퓨터를 좀 자연 속으로 같이 가면 현미경이 알아서 켜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자동화를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요. 전원도 좀 오래 가고 케이스 자체가 태양열을
태양열을 받아들여서 자가 발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역에 가장 잘 맞는 자재들을 좀 모아서 학습화해서 갔었고, 스터디폴은 이따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접이식 테이블이라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리서치 앱은 사실은 이쪽으로 좀 중점으로 향후에는 더 갈 것 같은데, 현지조사가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조사를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여기 UX나 디자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사용자 인터뷰를 하시겠지만, 사용자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약간 내가 본질을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가서 해보면 2011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 버전 1의 조사를 했을 때 조사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5시간, 뭐 18시간씩 조사를 일주일 동안 해서 케이스를 되게 많이 수집을 해서 와서 그걸 분석을 뭐 2달 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2달 살면서 보니까 그 중에 틀린 게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자기적으로 대답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인터뷰나 조사를 한다고 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게 오히려 되게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자동화시켜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진을 여러 번 많이 찍어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만든 앱인데, 그것도 이제 뒤에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각장애 아동들이 발음 교육을 하는데 한 알파벳 하는데 한 달에 한 달 반 정도가 걸려요. 지금 저기 학교의 상황이. 왜냐하면 이렇게 요 정도 학생들이 있는데 한 30명, 2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이 이제 발음을 가르치려면 애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간이할 수가 없고 직접 붙잡고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아를 애가 할 때까지 계속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수업을 하면 애가 한 2명 정도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자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아두이노로 만든 디바이스가 저 에듀케이션 디바이스 프로젝트였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UX나 HCR 분야에 계신 분들은 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에지즈 아나리시스라고 해서 워크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 업무를 하나의 장표로 정리를 해야 그걸 뭐 개선을 하든 뭐 바꾸든 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게 아예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새 많이 유행하는 EMR이라는 그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을 만드시고 싶으신데, 왜냐면 너무 자료 유실도 많고 수기로 자꾸 작성하니까 막 잘못된 처방이 사람 밖에서도 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좀 전자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걸 하려면은 기존 프로세스가 있어야 뭘 웹사이트 웹 버전으로 만들든 뭐 자바로 만들든 뭘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뭘 넣을 줄 알아야, 아니면 화면 구성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한 건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 자료는 저희 그 ICT 후기나 페이스북 이런 데 PDF로 공유될 거니까 자세하게는 거기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했었는지 좀 자세히 정리를 해놨고요. 정리했던 사진들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마지막 나무버스 안에 이 나무는 현지에서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지 나무가 생각보다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다가 여기서 제일 싼 걸로 사갔던 거고, 만들어 갔던 거고, 그다음에 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전이 많이 되니까 안에 내장 배터리를 넣어서 갔던 게 버전 1이고, 버전 2는 다 배터리가 있는 애들을 사갔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터도 배터리가 있는 애, 노트북도 배터리가 좀 오래 가는 애, 그 다음에 뭐 다른 애들은 이제 USB를 꽂으면 배터리를 얻을 수 있는 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장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 많이 쓰는 10만 mAh짜리는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무겁고. 그래서 저걸 이제 애들이 못 들고 다녀서 저거를 좀 가볍게 하려는 노력들을 했죠. 좀 수용화하고. 그리고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청각장애 아동용 디바이스인데, 버튼을 누르면 뭐 감각이 제한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발협력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어떤 논의가 계속 확산되어 왔어요. 한 10년 전 정도부터. 그래서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확실하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코이카에서는 한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현지조사가
현지조사에 대한 뭐 세미나도 하시고 현지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논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현지조사가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쌤님께서 개발이 이제 프리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는 좀 그 마셜 플랜으로 해서 이제 원조가 처음에 그렇게 생겨났거든요.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DAC 저희가 이제 최초로 뭐 그 수혜를 받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됐다라는 기준이 저 DAC 가입인데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주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게 DAC가 처음 출범을 했고 7, 8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나라들이 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뭐 아까 말씀하신 월드뱅크나 아니면 뭐 IMF나 이런 데에서 이제 주로 개발 원조들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부터가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씬이 형성된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뭐 개발 이슈가 점점 다양화되고 뭐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일방적인 그냥 뭐 G2G로 거벌먼트가 그냥 뭐 이번에는 뭐 50억 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차관식의 원조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세세하게 환경이나 인권 분야나 여성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고용해갖고 전문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게 되니까 당연히 현지조사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고도화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현지조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그러면은 뭐 갖다 줄 거냐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뭐 컴퓨터 갖다 줬었지만 지금 이제 뭘 갖다 줄 거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의식주 중심의 대규모의 일방적인 원조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글렌 하버드가 쓴 뭐 편하신데 아무튼 글렌 하버드가 쓴 그 원조의 덫에 보면 되게 자세히 뭐 아프리카에 대한 50년 동안 원조가 있었는데 5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더 못 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이제 자생력을 계속 잃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대한 시장화가 돼서 이 이제 선진국이 빠지게 되면 여기가 아예 폭삭 내려앉는 그런 경제 상황을 만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개인화 많이 되고 산업화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 지금 개발도상국에 갈 때 예전에 이제 호의에서 그 배정민 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현지의 학생들이 못 산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안 하고 싶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하고 싶고 스마트폰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어 옷 뭉치들 다 갖다 주고 뭐 음식 갖다 주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되게 많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 때문에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줄 거냐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4분야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HCD나 그러니까 휴먼 센터 디자인이나 아니면 유저 센터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한 5년 전 정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도 UX 분과를 그때부터 막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진 지 3, 4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데에서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NGO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이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데오 같은 이제 큰 디자인 컨설팅 펌에서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조사 방법론 툴킷을 내놓고 이런 방향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RC4D 2.0은 RC4D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오신 분이 리차드 힉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0년에 RC4D 2.0이라는 태제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기존의 RC4D 1.0은 이래 왔는데 2.0은 이제 1.0이 했던 것들이 주로 텔레센터로 대표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실 만들어주거나 컴퓨터 센터 만들어주거나 근데 그게 이제 연구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에서 뭐 제가 지금 나라가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나라에 50개의 텔레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2년 동안 지속된 게 2개 뭐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거기를 가서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긴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귀찮은 일이고 지금까지 컴퓨터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 이 2.0에서는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가 많이 뭐 기조가 됐겠죠. 왜냐하면 연구 예산은 똑같이 나가고 프로젝트 예산 똑같이 나가는데 실효성이 계속 망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알고 가자라는 정도의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적정 기술은 이제 중간 기술 개발 그룹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저거를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적정 기술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고 저기에 대해서 논의는 많지만 그 논의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생겨나고 있지만 뭐 딱히 뭐 개발돼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라이프 스트로우나 뭐 이런 건데 G세이버나 근데 그거 나온 뒤에 계속 인용되는 사례들이 다 그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뭐 더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어쨌든 하나의 지금 적정 기술은 계속해서 맞춰서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류학 원래 이 현지조사는 인류학에서 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촬영 관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냐 로그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에스노그래픽이나 아니면 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맞춤형 적정 기술을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걸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똑같이 컴퓨터랑 노트북을 가지고 갔었는데 교육 열을 잡고 갔었는데 그 중에 컴퓨터 교육 매일 했죠. 근데 마지막에 올 때 할 수 있었던 게 그림판 열기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는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져갔죠. 근데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바탕화면을 보면 밑에 시작 표시줄하고 위에하고 창은 서로 다른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여기는 메뉴바고 여기는 그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고 근데 이제 이걸 추상화해서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아니 왜 여기 있는 버튼과 여기 있는 X 버튼은 다른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되게 어려워지는 일이라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만 누르세요. 이런 게 이제 원래 하는 방식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긴 싫었어서 그럼 저희가 연구해서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다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있다 갈 때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아? 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HCD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현지조사가 적정 기술의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통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나 아니면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여기서 사용자 분석하고 개발 목표 설정하고 연구 문제 설정하고 컨셉 도출을 갖고 어떤 기능 문제 설정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피드백을 얻어야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 모든 단계에서 대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많이들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걸 안 하고 이제 보통은 그 나라는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생들 모집해서 몇 번 계속 갔다 와보니 모집해서 왜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팀을 짜갖고 그럼 뭐가 필요할지 어떤 거를 우리가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이제 짜서 오라고 시키는데 짜서 오면 다들 뭐 이렇게 연필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주면 좋아할 거야 라는 것들이 와요. 아까 제가 선물 고르는 거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쟤네한테는 이게 필요해. 이게 제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면서 실패를 한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현지조사를 한다는 게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사실 되게 때마침 등장한 게 HCD였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만들었고요. 아이디어 컨설팅 펌은 디자인 분야에서 그거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띵킹 책,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사고하라라는 책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런 책 이제 저자가 여기 창업자인데요. 펀딩은 이 분야에서 또 투자 많이 하시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닷 ORG에서 저 ORG는 생긴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닷 ORG라는 아이디어닷컴이 원래 있는데 거기서 다운받다가 아이디어닷 ORG를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서 저기서 이제 프리 콜스웨어도 제공하고 워크숍도 제공하고 다 온라인으로 워크숍도 제공하고 다 다운로드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활발하게. 그리고 이제 인용 그 툴킷에 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단체, 기관, 회사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조사 방법 툴킷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꼭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라고 썼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는 뭐 제3세계 국가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뭔가 단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듣고 창작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세 단계고요. 그러니까 hear, create, deliver 이렇게 세 단계로 돼 있고 평가 기준이 저 오른쪽에 보시는 건데 저게 이제 오늘 얘기할 거에 계속 기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특히 이 개발도상국 관련한 프로젝트에서 저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적합성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지속성 이렇게 세 가지에서 교집합에 있는 걸 했을 때 잘 된다고 하는데 뭐 교집합 찾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저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플로우를 봤을 때 뭐 듣고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배달한다 이거는 쉬운데 옆 왼쪽에 보시면 Y축이 구체화, 추상화 단계예요. 저게 이제 디자인 띵킹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게 나오는 거긴 한데 어떤 아이디어를 모집하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발산해갖고 다 흩뿌리고 그거를 다 브레인스토밍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라는 얘기가 이제 주고요. 전체 목차만 가져왔는데 전 제본 내용이 다 안 보이시겠지만 방법론 다 나와있어요. 뭐 개별 인터뷰, 그룹 인터뷰, 뭐 맥락 몰입방, 뭐 자가기록 방법도 해서 대충 그냥 사용자 조사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대학원에 애들 논문 쓰시면 그냥 조사한다고 했을 때 쓰는 방법도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설문조사도 들어있고 인터뷰도 들어있고 서베이 뭐 여러 가지 인터뷰 가이드도 들어있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뭐 놀이를 통해서 뭘 찾는 툴kit도 들어있고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HCD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뭐 논문도 내고 했는데 이게 위쪽에 보시면 쭉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2년 전에 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16명하고 2명, 선생님 2명하고 학생들 16명에 인터뷰도 하고 걔네들 집도 가고 그 다음에 쉐도잉해서 따라다니면서 관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갖고 이제 뭐 끝에는 이제 정리해갖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가져온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학생들하고 인터뷰하고 뭐 집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애들 불러갖고 그림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들을 다 공유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이제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우회 전략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것들인데 이게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걸려서 자기는 자전거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일종의 퍼스널처럼 한 장표들로 여학교 한 장표, 뭐 청각장애한 한 장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서울에 와가고 다시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디에이션 워크숍하고 뭐 아이디어 마켓 해갖고 저희가 뽑아낸 기회 영역들이 이렇게 3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IT 박스, 그러니까 교육 자재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뭐 책상이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었는데 그거 중에서 이건 이제 책상의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 영역을 찾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처음에는 뭐 책상을 이렇게 만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온 이유는 조사에서 나온 건데 방이 너무 좁아갖고 근데 이제 한 5평 정도 되는데 7, 8명이서 하니까 애가 공부를 할 뭐 책상이 있다고 쳐도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도 뭐 부업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TV 보시고 이러니까 공부가 안 돼서 그럼 칸막이가 있어야겠다 였고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좁으니까 언제나 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기성품을 사갈 수는 없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계안까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 설계안 바탕으로 현지에 가서 제작을 했어요.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애들한테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제 그 유저빌리티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 결과 바탕으로 피드백 받아서 제작해서 만든 게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한 번 받으면 평생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리고 앉아서 쓸 때도 있고 의자를 놓고 쓸 때도 있어서 저 그러니까 저 칸대기를 뺄 수 있어요. 빼서 위에다 놓으면 의자 놓고 쓰는 거고 뭐 밑에다 놓으면 앉아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네, 저게 이제 원래는 병풍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다리 모양으로 하니까 애들이 들 수 있길래 저런 식으로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컬처럴 프로그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걸 다 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와서는 또 많이 발표를 드렸죠. 뭐 현지 조사를 하니까 이런 새로운 해결책이 나왔다. 현지 조사를 꼭 하셔라. 왜냐면 그때는 현지 조사의 필요성 갖고 많이 질문이 들어왔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돈이 없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발표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물론 형식적 원조가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애들한테 좀 더 맞는 거를 만들 수 있었고 뭐 이쪽에 보면은 왼쪽에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뭐 몇 명 정도로 구성해갖고 어떻게 진행을 해라. 스텝 1은 뭐고 스텝 2는 뭐고 그리고 이랬을 때 문제점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으면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써 있는데 근데 저게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본 컨스만 갖고 왔는데 방법론의 함정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좀 귀찮아하고 하기 힘들어해도 이 방법론에는 스텝 2 다음 스텝 3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좀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해서 무조건 하고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도 방법론대로 하러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모든 프로젝트에 다 적용되게 만든 거라서 당연히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 커스터마이즈를 하려면 저걸 누가 해본 사람이 있어야 커스터마이즈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하기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계속 HCD를 읽어보면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역시 이원화 모델 안에 갇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프로세스가 인간 중심인 이유는 그게 디자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나눠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니즈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과거의 모델은 저렇게 일방향적으로 주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더너 컨트리가 센터드였지만 이거를 이제 저쪽의 휴먼 센터드로 바꾸면서 저 사람들의 니즈는 많이 알게 됐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로 이 HCD가 한다고 하는 적합성, 뭐 지속성, 실현 가능성을 과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냐라고 다시 되물으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처해진 맥락이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원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물음들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선물의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이게 지금 되게 제일 상남자 스타일인데 제가 남녀 비율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너 이거 가져. 뭐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이제 기존의 더너 컨트리 베이스드의 모델이었다면 HCD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며칠 동안 너를 바라보니까 너한테는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 어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시 바꿔볼게. 이런 게 이제 지금 HCD의 모델인데 또 많이 겪는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산타 할아버지 저 페라리 사주세요. 이런 것처럼 더너 컨트리,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개발도상국 컨트리에서 G2G나 아니면 이제 NGO끼리 협약을 할 때 되게 뭘 많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한 건 이게 이제 같이 골라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방법인데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뭐 같이 가서 사거나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프라이즈는 없죠. 짜잔 너 이거 좋아해? 이런 건 없지만 실패 확률이 적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선물 주기 모델에 계속 갇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국제 개발 협력이 협력이라는 말을 저희가 자꾸 쓰잖아요. 봉사활동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안 쓰게 됐고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이 도너라는 거에 도너의 딜레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은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서프라이즈해서 선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물어보고 다 같이 결정해서 다 같이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뭐 저희가 겪은 것들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통역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저희가 영어로 인터뷰하면 그쪽은 벵갈어를 쓰니까 선생님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 공부 시간을 알아야 공부 매터리얼을 디자인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 라고 했더니 10명 인터뷰를 했는데 첫날에 간단하게만 다 12시간씩 얘기했어요. 하루에 자기는 12시간씩 공부한다고.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얘 다 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저희도 막 학교 이렇게 있는데 독일 사람 6명이 와갖고 공부 얼마나 하세요? 이러면 좀 잘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시범 수업처럼 다 이렇게 군대에서도 막 그 사단장님 오시면 다 청소하는 것처럼 그게 되게 심해요 사실. 왜냐면 예전에 도넛 컨트리들의 경우에 돈을 주고서 그게 잘 쓰는지 자꾸 감시하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잘 보여줘야 또 받으니까 그런 이제 아직 악습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나 관찰에서 우리가 진짜 그거 알 수 있는 거냐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 3번 같은 경우가 되게 큰데 사실 UX 디자이너나 HCI 디자이너가 갖는 책무는 언멘션드 니즈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편하지만 자기가 아직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불편함을 발견해서 해결해 줄 때가 제일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스타벅스에 이렇게 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니치 마켓을 찾아서 니치한 부분을 찾아서 건드려 줬을 때 확 터지는 건데 그게 안 된. 그래서 저희는 너네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 써보면 되게 좋아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물론 이렇게 줘도 끝에 딜리버 과정에서 유저 테스트를 잘하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이 너무 이미 다 조사한 다음에 수정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우겨서 방문했을 때는 한다 쳐도 우리가 떠나고 오면 거기서 그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냐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책상 만들어서 줬습니다만 책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줬는데 조사도 다 해서 그 애들이 1년 지났을 때도 그 책상을 쓸 거냐 2년 지나도 쓰고 있을 거냐 이런 문제죠. 제가 트래킹을 해봤더니 2년 지나고 나서 15개 줬는데 처음에 그 프로토타입을 그 중에 13개 정도는 쓰고 있었고 2개는 그냥 이렇게 집 안에 어딘가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트래킹을 잘 안 하니까 프로젝트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HCD나 또는 UX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는 단위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 우회 전략을 쓰는 건데 원래 메소돌로지에서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해라.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우회해서 얻어낼까를 해서 뭐 그림으로 그려서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워크숍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회 전략들을 쓰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럼 약간 이렇게 기워 넣어서 방법을 자꾸 만드는 건데 그게 맞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이 릴레이션십 센터드 디자인이라는 말은 어디 있진 않아요. 그 제가 검색해 보니까 릴레이션 센터드라는 말은 유네스코인가에서 뭔가 발표하신 자료 있는데 그게 정확히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한 건 뭔가 이론적으로 딱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봤더니 이게 제일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내부 인력하고 외부 인력을 구별해갖고 우리가 만들어서 쟤네한테 주는 형태로 하지 말고 같이 팀을 꾸려갖고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팀 프로젝트 뭐 대학 때 조모임 해보셨던 경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그쪽 사람 반, 우리 쪽 사람 반 해서 같이 회의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평가도 같이 하고 인터뷰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기존 리더 집단하고 처음에 가신 문제의식을 공유하겠죠. 그러니까 HCD도 뭐 앞에 장소 선정이랑 뭐 어디 갈 건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뒤에부터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거기에 뭐 촌장이 있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센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 사람하고 좀 의사결정을 하고 팀을 구성해서 동등한 발언권 내에서 각자 역할을 찾고 찬안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가 저렇게 써 있으니까 되게 말이 쉽지만 사실 저거를 하는 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같이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여자애들이 자꾸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막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막는 게 아니라 그 그냥 좋아하면 냅둘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한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의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6, 7, 8번에서가 이제 많이 프로젝트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인데, 돈을 받아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지원받아서 가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결과보고서도 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가도 결과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 이번에 성과를 뭔가를 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그 당시에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급하게 성과 내서 해봤자 어차피 그거 안 쓰면 그다음 다 버리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센터에 있는 컴퓨터들은 다 그냥 폐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그냥 쓰레기를 갖다 주고 오는 거랑 똑같은데,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기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좀 정리를 드리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너 컨트리가 가는 모델들은 정부 부처나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이게 주로 이제 G2G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협력기관이 주로 현지 행정관이나 2차 자료를 참조해서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대규모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거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 백신 같은 거 보급할 때는 당연히 G2G로 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비교를 한 건데, 저건 이제 첫 번째 모델은 거시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기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돈을 정부에다 주면 그 돈이 마을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내재하고 있고, HCD는 어떤 파견 팀을 중심으로 하되 인터뷰나 관찰을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 단위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을 하고 세부적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게 장기적 관리를 할 수 있냐의 측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혜자하고 기여자가 나뉘어져 있다는 문제 때문에 다양한 갈등 지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했던 이 RCD는 팀을 하나로 구성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팀 회의에서 결정하고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는 저희는 공청회를 열흘 중에서 7일은 저녁에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게 되게 어려웠지만 저희가 오늘 이거 조사했는데 이게 맞나요를 확인을 다시 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했던 거고, 그래서 저기서 어려운 점은 이게 이제 뭐 좋다고 얘기 드린 점들이 있지만, 여기서 갖는 가장 큰 문제는 팀 구성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가 가장 어렵겠죠. 그리고 이 팀이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뭐 우리 팀이 뭘 했어요라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언어나 컨센서스, 그러니까 언어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할 거냐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팀 프로젝트로 하니까 뭐 나오기로 한 사람 안 나오고 이런 무인수 차이, 원래 팀 프로젝트에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걸 다 해봤어요, 대부분을. 그래서 2010년, 11년에 갔을 때는 그냥 기부자 수혜자 모델로 접근을 했더니 컴퓨터라는 건 주고 왔죠. 근데 이제 이거 왜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업무를 하시거나 게임 하시는 거 말고 이걸 킬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안 썼으니까 컴퓨터 쓰세요라고 하면 사실 할 게 없어요. 켜서 뭐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HCD 바탕으로 2년 동안 해봤더니 이게 장기화가 어려워서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저희 조사 내용 바탕으로. 근데 그 1년 후에 가서 다시 봤더니 저희가 드린 그 제품을 저희가 생각한 방향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대로 이렇게 쓰고 계시고, 자꾸 우회 전략이 생긴다는 거는 그게 필요에 맞게 디자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자꾸 다른 방식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를 저희는 모바일로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하라고 드렸던 건데, 나중에 갔더니 그게 무거우니까 가지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냥 어차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교실에다 붙박이로 놓고서 쓰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거는 잘못된 솔루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시도했던 건 4명인가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프로젝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료가 제일 크게 들어요. 사실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그쪽에 더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현지에서 다들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저희는 이제 한 군데를 계속 갔으니까 가 되면 그냥 오거나이징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뭐 저희는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일도 있었으니까 코딩해야 되는 사람만 가자. 그럼 나머지 일들은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게 파급 효과를 원래 주려고 했던 건데 저걸 하다 보니까 거기 현지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그냥 그 사람들이 같이 팀이 돼서 저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2014년에 가서는 저희 뭐 한 4-5명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한 4-5명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거를 인터뷰를 해도 같이 하고 뭐 현지 조사를 같이 하고 제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저희가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가서 프로젝트를 하면 좀 쟤네 와서 하나보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는 단위에서는 뭐 저희가 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신다 그러면 저희랑 컨택했던 그 뭐 학생 부장이든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좋아하실 텐데 그 말고 다른 반에서는 그냥 외국인이 방문하나 보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 같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불러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이게 문제구나 이런 거를 좀 공감을 하셔야 구성원이 다 공감을 해야 솔루션은 보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들이 됐었는데 예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6주 동안 하는데 병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원 전체 구성원이 100명 정도 됐었어요. 뭐 간호사, 의사 다 합쳐서. 근데 병원이 의료사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 정리 문제로 의료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꾸 사람들이 보통 아침 8시에 오거든요. 그러면 4시에 가요. 진료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수기로 다 확인을 해야 돼서 하는데 각 디파트먼트마다 이름 다 쓰고 주소 다 쓰고 다시 그 서류 위에 다 써 있거든요. 그 양식이. 그러니까 매 파트마다 그걸 다 쓰는 거예요. 모든 간호사가.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뭐 병동 파트나 이렇게 그 수기 자료를 안 쓰는 파트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뭐 그냥 다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문제라는 게 수면 위로 안 떠오르는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뭐 병원에 있는 몇 명을 해서 기초 자료 만들어서 기초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다 불러서 공청회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더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귀찮아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길을 지나가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림도 그려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병원 전체 프로세스인데 저거 만드는 게 한 5-6주 걸리는 것 같아요. 저거 한 장표 만드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가 도착해서 어느 파트에 갔다가 어느 파트에 가고 그 다음에 어느 파트에 가고 이거를 10사람한테 물어보면 10사람이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거를 계속 얘기를 해서 토론을 해갖고 하나로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뭐 HCD가 원래 하는 것들은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관찰하는 거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방법을 했으면 저걸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그 방법을 했는데 안 되고 튼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결론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지 크게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답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못 박을 때는 망치 써야 되고 돌릴 때는 드라이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각자 계신 곳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솔루션을 위해서는 현지의 공감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손을 잠그게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이게 니네 일이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만 일을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이게 손을 잠가야 그 일을 끝내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자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뭐 받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제가 듣는 말 중에 아직도 우리가 이거 주는 건데 주면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 아직도 듣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 되게 위험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코어 파워로 생각을 해서 팀 안에서 디스커션을 하되 인터랙티브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모델이 지금으로선 제가 했었을 때는 가장 최선의 행동인 것 같아서 그걸 이제 공유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뭐라서 하실 것 같으니까. 박수 주십시오. 이거 그냥 쓰세요. 정영찬 그 아주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저희도 실제로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영찬 군이 지금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을 저는 정말 절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